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코로나 악재가 만들어주는 기회. 2020년 2월 27일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IT 섹터를 이제 IT 섹터에 대한 업황 점검을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일요일날 올라갔던 영상에서 지금 코로나 악재는 이제 질병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폭락이 나오는 부분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 폭락이 있기 전에는 IT 섹터는 피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매력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이런 폭락이 없었다 그러면 계속 이 섹터는 계속 비중을 줄여가는 포지션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비중을 늘려갈 포지션들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는 이제 헬스케어 섹터에 준비를 해놨어요. 자, 요 섹터를 이제 함께 모아가야 될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IT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 영상에서 한 달 정도 계속 다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지나면 이제 결과가 말을 해줄 것이고, IT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IT 섹터의 처음 흐름은 5G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리고 디스플레이 중에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카메라 모듈도 후발주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혀진 애들만 많이 간 거고, 그렇지 않은 섹터들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아직도 바닥 근방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5G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한 70% 이상은 다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통신 장비 기업들은 한 70% 이상은 밸류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직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익을 내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주가에 이제 입혀지지 않은 기업들이 한 30% 정도 보여져요. 모듈 섹터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 섹터는 지금 그러니까 70%는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섹터는 한 20% 30%만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게 OLED 관련된 쪽에서는 삼성 쪽만 움직였고, 삼성 쪽에 관련된 기업들만 움직였고, 중국이라든가 LG에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굉장히 하락이 많이 나온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디스플레이 쪽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5대5.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제 밸류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구간까지 와 있어서 상승 여력이 한 20%에서 한 50%, 좀 큰 기업들은 한 70% 정도 보여지는데 100% 이상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은 많이 한 절반 정도나 보여질까.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팹리스 업체들, 이제 성장이 시작이 되는데 주가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구간에 있고, 메모리 쪽은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돼서 신규 편입 포지션은 좀 애매한 구간에 와 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 밸류 매력이 70%건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비중들은 보유를 해야 되는 관점이고, 신규로 진입할 포지션은 이쪽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디스플레이랑 마찬가지로 밸류 매력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것도 움직인 종목들이 한 20% 30%나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아직도 올라갈 폭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IT 섹터는 이렇게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한 섹터가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 기업들. 서비스랑 솔루션 기업들. 자, 인프라가 4차 산업 인프라가 깔리면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여기인데, 여기는 좀 버블을 안고 움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보여지는 포인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안 지키는데 매출이 급증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관련 기업들에 오히려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있는 섹터 IT 정도는 요 정도인데, 요거를 이제 차근차근 제가 이제 각 섹터별로 업황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 정도는 우리는 IT를 한 30%에서
한 35% 정도.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를 비중을 30%에서 35% 정도. 이렇게 설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 확인을 시켜주겠죠.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G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 장비에서 서비스로의 전환, 이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차 파동이 지금은 이제 시작되려고 보고 있다. 이거를 이제 파동을 1차, 2차, 3차 나눈 이유는 뭐냐면, 자, 1차에서 움직인 기업들은 어때요? 많이 움직인 기업들은 그만큼 주가가 이제 미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이제 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이제 주가에 반영을 못 해놓은 기업들이 2차 파동 때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고, 3차 파동 때 또 이제 주가 반영을 많이 못 해놓은 기업들이 밸류 매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요거는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움직일 때는 또 이제 파동이 바뀌는 거예요. 또 조정이 들어왔다 다시 움직일 때는 또 파동이 바뀌고, 그때 제일 강한 종목들이 바뀌는 거죠. 동섹터 내에서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그 기업 가치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기가 저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 파동의 강도를 놓고 보통 이제 정리를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비 섹터에서 서비스 쪽으로의 성장 흐름이 이동하는 것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서비스 쪽은 매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이익이 아직 안 잡히다 보니까 주가 반영이 덜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 후 실적을, 2년, 3년 후 실적을 주가에 다 반영해 놓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반영이 돼 있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기업들은 지금 별로 매력이 없어요. 오히려 서비스 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매출이 500억에서 예를 들어 1000억이 되고 막 1000억에서 2000억이 되고 하면, 근데 이제 이익은 안 찍힌단 말이야. 요때도 10억을 벌었는데 요때도 10억을 벌고 요때는 마이너스 적자가 막 200억이 이래요. 이게 여기에서 흑자 전환이 진행이 되면 10억이 갑자기 뭐 300억, 500억 막 이렇게 이익이 찍히는 구간들이 나오면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겠죠. 요런 초입 구간에 있는 게 지금 빅데이터 쪽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 그런 쪽을 좀 관련해서 지금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비 섹터에서는 이제 당장 성장 가치를 반영을 한다 그래도 상승 여력이 많이 보여지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밸류 체크를 철저히 해서 포지션을 이제 정해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크 포인트를 놓고 보면, 자, 미국이 본격적인 5G 인프라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6년 내에 미국 주요 도시 인프라 구축을 끝낸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된 게 스프린트라고 소프트뱅크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에서 지분을 뭐 80%인가 갖고 있는 여기하고 어디하고 합병,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여기랑 이제 합병 발표를 하면서 이게 3위 업체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하나 붙은 게 있는데, 자, 위성 쪽 관련해서 이거 합병을 하는 대신에 정부에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투자를 진행하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 소프트뱅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자, 테슬라가 뭐 위성을 띄워가지고 뭐 우주에서 뭐 바로 쏘겠다. 뭐 요런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상에다 설치를 안 해도 이런 인프라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통신장비 쪽에는 굉장한 악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6년, 이게 10년 후가 될지 언제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바뀔지를 몰라요. 이 시점을 모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요. 만약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위성 관련주들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진짜 우주 관련 사업하는 기업들이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 이제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나중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단은 요런 식의 진행이 되면 뭐가 있냐면 화웨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쪽이랑 어떤 흐름, 이게 통신 장비에서 세계에서 제일 싸게 물량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회사가 화웨이예요. 이건 독보적입니다. 근데 이제 화웨이가 이렇게 시장을 선점하고 뭐 하게 되면 미국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중국에 좀 이 패권을 내놓는 게 아니냐,
라는 식의 무언가 위기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그래서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방국인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서 미국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지금. 듣기가 어려운 게, 자, 이렇게 싸게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5불이면, 뭐, 다른 데 거 갖다 쓰면 6불, 10불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좋냐, 제품의 질이 좋냐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비용을 더 들여서 화웨이 걸 안 쓸 수는 없다라는 식의 뭔가 흐름이 잡혀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자, 화웨이를 규제하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처럼 뭐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영국이랑 캐나다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협상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득과 실을 좀 따져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기업들을 이제 고객사로 갖고 있는 기업들, 한국 기업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멘텀이 얼마나 발생할까? 실질적으로 업사이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2년, 3년 후에 발생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OA솔루션이라든가 뭐 RFHIC, KMW 이런 기업들은 2년, 3년 후 실적이 이미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업사이드가 뭐 곱하기 2, 곱하기 3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2배, 3배 더 갈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따라잡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 지금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화웨이 제재 흐름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이냐. 이제 전 세계에서 화웨이를 팽시키는 구간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지금 흐름으로 놓고 보면 화웨이를 팽시키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제재가, 미국이 들어오는 제재가, 쉽게 말하면 시점에서 보면, 먹히지 않을 구간까지 화웨이가 성장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술력이 막 처지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화웨이가 통신 장비 쪽에서는 세계 1위예요. 특허도 제일 많고. 그렇다 보니까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의 질도 가장 좋단 말이에요. 자, 요런 부분에서 배제하기가 어려운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협상으로 가게 되면 자, 화웨이가 아무래도 상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어디에서 이제 지분이 투자가 되고 하면서 화웨이를 오히려 키워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화웨이를 예를 들어 규제를 해서 망하게 하고 싶은데, 망하게 한다든가 뭔가 얘네가 뭘 못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자, 중국이랑도 이제 협상을 해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장 회사인데, 자, 이 정부에서 거의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자, 이거를 일반 공모를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서,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 같은 거를 개선을 시키는 부분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소설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화웨이가 5G 관련된 이쪽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도 나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제 서비스 기업들은, 뭐, 솔루션이나 서비스 기업들은 이렇게 되든지 말든지, 일단, 이게, 인프라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프라가 깔리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라질 거기 때문에, 통신 장비, 예를 들어 장비를 파는 기업들, 통신 기기를 파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라는 거는 항상 한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요인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기업들도 있는 거고 악재로 작용하는 기업들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산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장비 관련한 이제 반도체 기업. 쉽게 말하면 기주국이고 뭐고 여기에 칩이라든가 이런 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게 지금은 거의 확실시 되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은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5 장비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기주국이고 안테나고 이런 것들이 등등등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뭐냐. 그럼 당연히 반도체일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화웨이고 뭐고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탑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또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놓고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서비스 기업 밸류가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일반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이제 밸류가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데, 요런 미래에 대한 악재, 뭐 이런 위성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위성으로 만약에, 그걸 뭐라 그래야 돼? 뭐 이걸 하게 되면, 지상에는 이제 뭐 기죽이고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비용이 만약에 지상에다 건설하는 것보다 이게 비용이 싸게 들어간다. 그 기술력이 좀 갖춰졌다.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통신장비 기업들은 거의 뭐 폭망하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가야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 인프라가 깔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서비스 기업들에는 초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와 호재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화웨이 같은 부분들도 이제 추적을 하면서, 5G 업황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체크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파동에서 보면, 5G는 1차 파동에서 보면, 자, 1차 파동이 여기인데, KMW 여기서는 그림을 보면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한 300~400% 올라간 겁니다. 300% 이상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파동이 크게 나오면서, 이게 작게 보여지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HRC랑, 뭐, KMW랑 뭐 등등등이, 대한광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차 파동에서 진짜 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이 나올 때는, 자, KMW는 두 번째 파동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자,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유비커스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왔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비커스 홀딩스는 좀 버블을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상승 여력이 한 20~30%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런 리스크, 이런저런 리스크를 안고 20~30% 수익을 보자고 중간에서 편입하는 건 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승률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세 번째 이제 움직이고 할 때 요런 애들이 버블을 키울 수는 있겠죠. 오이솔루션이고 KMW고 버블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버블은 투자로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일부 이제 수익을 챙겨놓고 비중을 남겨놨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이고, 자, 신규로 이제 진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3차 파동에서의 대장주는 뭐가 될까? 지금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회원방송에서 저번주 금요일날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번주 주말에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회원분들은 거기서 이제 탑3로 해갖고 3개 종목을 뽑아드렸죠. 걔네들 흐름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걔네들이 세 번째 파동이 진행될 때는 대장 흐름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카메라 모듈. 두 번째가 이제 카메라 모듈 섹터인데, 카메라 모듈 섹터는 지금 2차 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악재를 기회로 삼자. 1분기, 2분기. 지금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악재와 호재 요인이 거의 공존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휴대폰 카메라 업황이 초호황이에요. 자, 카메라가 휴대폰에 1개가 들어가던 게 2개가 들어가고, 2개가 3개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가던 게 4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카메라가 늘어나는 대수가,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즈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니즈가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생기면서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화질이 좋은 뭐 이런 그런 니즈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왜 생기냐를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걸 뭐라 그러지?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라든가 유튜브의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휴대폰이 다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보다 카메라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집중을 하면서 이 카메라 관련 이제 부품주라든가 이런 애들이 부각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G는 전체적으로 보면 밸류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데 카메라 모듈 섹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밸류 매력이 지금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보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폴더블 폰 업황을 또 체크를 해보면 이건 이제 미래 모멘텀인데 2019년도에는 지금 150만 대 정도 이제 출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이제 자세하게 밝히질 않아서 정확한 이제 산출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대충 추정치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2020년도에는 대충 500만 대에서 700만 대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3~4배가 늘어나요. 자, 2021년부터는 뭐 2천만 대에서 5천만 대.
그리고 2025년이 아니고 2022년인가 보다 이게. 뭐 2022년대에는 무슨 뭐 1억대 이상의 휴대폰이 폴더블 폰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으로. 삼성전자가 1년에 출하되는 핸드폰이 한 3억대 정도 됩니다. 자, 이 1억대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50%는 넘겠죠. 그러니까 5천만 대 이상 된다고 치면 전체 휴대폰의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은 폴더블 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폴더블 폰은 이번에 갤럭시 폴드 2 나오는 거 보니까 갤폴드 2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휴대폰이 또 이제 카메라가 5개가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뭐 숨겨진 카메라까지 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게 뭐 빠르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 수요들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자, 신기술이니까 단가가 좋고 마진이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듈 업체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부분에서 소외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랑 기술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ODM 형식으로 삼성전자가 전부 다 넘긴다. 뭐 이런 발표가 작년에 있었죠. 그러면 이게 요 부분에 넘어가는 물량이 한 20% 정도 됩니다. 전체 휴대폰 물량에서. 나머지 80%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마진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수요가 올라가고 하면 당연히 계속 좋은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보면 되게 긍정적인데 이 카메라 시장 자체가 경쟁이 굉장히 심한 쪽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만약에 공급이 이거를 이제 초과하는 공급량이 발생한다거나 하게 되면 언젠가는 치킨 게임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밸류가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인데 내년부터는 밸류가 부담이 되는 구간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막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또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 자동차는 이제 자율주행차겠죠. 그리고 로봇, 드론용 여기에서 카메라가 사용이 되면 자, 휴대폰에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차에 카메라가 쓰이면 아무리 못 써도 몇십 개, 막 수십 개씩 쓸 거 아니에요. 물론 자동차가 막 1년에 막 3억 대씩 이렇게 소비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휴대폰보다는 전체 파이가 얼마나 커질지 작아질지는 좀 체크하기가 어렵지만 로봇이라든가 드론, 휴대폰까지 합해갖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 총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사용되는 양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수요보다 만약에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 드론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수가 더 많아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요런 때는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2021년도라든가 2022년도에는 주가를 많이 올려놓고 올해 이제 저는 많이 올려놓고 요때는 어떤 치킨 게임이 한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캐파 증설을 하면서 가격이 확 낮아진다든가 대량 생산이 진행이 되면서 요런 부분들이 한번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런 흐름들 밸류가 부담이 되는 구간들이 온다 그러면 요런 부분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한 50% 70%씩 주가는 작살 나는 거니까 업황이 가다 꺾이는 구간이 나오면 순식간에 뭐 반도체가 2017년도에 좋다가 2018년도에 뭐 한 70%씩 막 이렇게 작살 났을 때처럼 그런 흐름들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도 그 업황이 안 좋아서 그게 그렇게 노이즈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마진이 확 줄고 막 단가가 줄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사이클 산업에서는 IT는 다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막 사상 최대로 찍히고 진짜 숫자가 찍히고 돈을 많이 벌 때는 오히려 주가는 다 반영해놓고 미래에 리스크를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로나 악재에 대한 체크 포인트.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부품 공급 차질로 이제 애플이라든가 자,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생산량이 둔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1분기에는 일단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1, 2분기에는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1분기에 마무리가 될지 2분기에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3분기부터는 서프라이즈가 거의 예약된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소비주 중에 소비를 하는 것 중에 자, 전자제품 같은 건 어때요? 전자제품 같은 거는 소비를 줄어들어도 이게 지금 안 샀던 거를 나중에 사는 거죠. 자, 미래에 이게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TV 살 거를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 그래가 가서 보지도 못하고 뭐하고 하니까 아, 나중에 사라고 밀어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거의 뭐 서프라이즈가 거의 예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소비해야 될 부분들이랑 자, 과거에 소비 못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쏠리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재고를 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못 파는 거, 자, 3개월, 6개월 후에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둔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요런 어떤 이슈로 인한 둔화라 그러면 이거는 미래에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반대로 다른 거 생각해보는 게 음식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외식을 안 했다고 한 달 동안 외식 안 한 거를 뭐 두 번째 달에 3개월, 6개월 동안 외식을 안 했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뭔 말이에요? 자, 내수주 관련된 요런 쪽에서는 회복이 훨씬 더딜 거라는 거예요. 이마트라든가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은 회식이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는 이거는 좀 길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복이 훨씬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들이 만약에 입혀지는 구간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쪽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삼성의 저가폰이 지금 중국 업체의 ODM으로 연간 한 6천만 대 생산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1년 스마트폰 물량이 한 20%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 맡기기로 했는데 3억 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6천만 대 정도를 중국 기업에다 맡긴다 그랬으니까 요 부분으로 인해서 야, 카메라 모듈 쪽이 수요가 20% 정도 둔화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야, 이거 중국에 생산하게 되면 중국 업체에다 맡기지. 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충분히 그 기술력으로 중국 기업들 기술력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요런 부분에서 되게 노이즈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작년에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게 폴더블 폰이라든가 고가 제품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자, 지금 이게 6천만 대인데 내년만 되면 어때요? 2천만 대, 5천만 대 이 수요가 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진도 좋고 가격도 높겠죠. 중국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못 써요. 이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요 수요를 대신 메워줄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 맡기기로 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차질이 생겼어요. 중국에서 공장이 뭐 중단되고 뭐하고 하면서 차질이 생겼어.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올해부터 뺏길 부분들인데 요런 부분들이 오히려 호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카메라 모듈 업계에는. 오히려 이 코로나 악재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호재 요인이 하나가 늘었다. 그럼 내년에는 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긴단 말이에요. 폴더블 폰이라든가 요런 부분에서.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올해 들어갈 게 중국에서 생산 차질이 진행이 되면서 한 6개월 정도 밀리게 되면 이제 6천만 대, 1년간 6천만 대니까 이걸 4로 나누면 자, 1,500만 대 정도씩 되잖아요. 그러면 1분기, 2분기에 차질이 생기면 한 3천만 대 정도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추가 수요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노이즈를 받아갖고 주가 빠졌던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은 이쪽 섹터는 오히려 이 질병 악재가 아니고 호재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죠. 휴대폰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만나고 있는데 이게 뭐 2, 3분기 지나면 예를 들어서 올해 3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서프라이즈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재고 소진이 다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노이즈가 입혀지고 있는 부분들이 모듈 섹터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모듈은 지금 이제 1차 파동이 끝나고 이제 2차 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는 이제 15,000원, 만원, 13,000원 그리고 마지막에 산 게 한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44,000원까지 튀었다가 좀 밀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더 진행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위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1차 파동에서 강했던 종목은 MC넥스 나무가 HNT인데, HNT는 이건 또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은 이제 밸류 체크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밸류 체크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은 어렵고, 우리가 샀던 구간이 거의 뭐 한 500원대 이때라서 지금 거의 뭐 500% 정도 상승해 있는 구간이라, 요 종목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뭐 한 1000%까지도 갖고 가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분할 매도 해가고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갖고 가봐도 될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커뮤니티가 초기에 뭐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챙겨 나가고 뭐 이제 챙겼을 것 같아요. 수익을 챙기고 이제 했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파동에서는 거의 캠시스가 거의 대장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밸류 매력도 제일 높아지고,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카메라 모듈은 전체적으로 지금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2차 파동이 진행이 되면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건데, 요거는 종목 수가 많지 않아요. 카메라 모듈 섹터는 종목 수가 많지 않아서 이런 걸 좀 잘 찾아보고 골고루 담아놓으면 좋은 포지션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노이즈를 직접적으로 맞았다고 보면 되겠죠. 코로나 악재로 수출 물량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노이즈로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회복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중국에서 갑자기 뭐 줄도산을 한다거나 뭐 요런 흐름들이 나오면, 이거 수주 받아놨던 물량을 이제 계약금 뭐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거 말고 나머지는 이제 짬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노이즈는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이제 거의 다 LCD 라인에서 그런 노이즈들이 나올 것 같고, OLED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성장 모멘텀들이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이폰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도 보면 전체 휴대폰 라인을 이제 OLED로 다 바꾸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도 지금 다 바꾸는 추세입니다. 중소형 라인은.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지금 거의 뭐 다 바꾸는 추세라서, 거의 OLED 쪽이 이제 중소형 쪽에서는 거의 뭐 대세인 것 같고요.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OLED로 채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 모멘텀으로 잡힐 수 있고, 그러니까 중소형 디스플레이에서는 거의 LCD가 이제 설 자리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런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거의 폭망할 것 같고, 요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중국 기업들의 수주 부분이 계속 납품 연기가 되면서 섹터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입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요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밸류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런 노이즈들을 털어내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 요인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밸류 매력이 보여지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진다. 자, 휴대폰 시장에 OLED 채택이 급증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급성장 초입 구간인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점유율이 한 80%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업체는. 뭔 말이냐면, 삼성전자의 이 점유율이,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자, OLED 채택률이 늘어나고 수요가 폭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자, 삼성전자의 이 OLED 채택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걸 하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생산하는 양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유율이 높은 건데, 중국 기업들이라든가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들 자꾸 OLED 채택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총수요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이득이 될 텐데, 지금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삼성전자 이 점유율이 80%에서 30%에서 40%까지 줄어들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진짜 이렇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요런 부분들이 또 캐파도 늘어나고 하면 가격은 내려가고 마진은 좋아지고, 요런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들이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이게 기술 격차는 이제 1, 2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번에 코로나 악재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 이 악재를 맞으면서 이게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한 2021년도면 저는 끝날 거라고 봤는데 OLED 시장 끝날 거라고 봤어요. 중국에 다 생산을 해서. 근데 이게 한 1, 2년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런 노이즈들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크 포인트를 놓고 보면 대형 OLED 관련해서는 지금 LG 관련주들이 주가는 올라간 게 없는데 조정만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밸류 매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번 조정 후에 움직일 시점이 만들어질 걸로 보여진다. 대형 OLED도 본격 성장이 이제 시작이 되려는 그런 초입에 있다. 기존에는 이제 LG에서 거의 뭐 TV를 만들고 다른 회사들은 OLED TV를 많이 안 내놨는데 중국 회사라든가 일본 소니라든가 이런 전자제품 기업들이 지금 계속 이제 OLED TV를 지금 상용화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삼성이 여기에서 가세를 해주면 이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이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QD OLED라고 그래서 또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LCD 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여기서 가세하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쪽 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OLED 쪽은 성장을 못한 이유가 삼성이 LCD TV 팔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LG의 계산은 삼성도 OLED로 넘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은 QLED라고 이름을 바꿔서 LCD TV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OLED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을 못하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개작살이 났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삼성이 지금 보면 요대로는 안 되겠다. 롤러블 TV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TV도 이제 앞으로는 뭐 말아서 뭐 구부려서 막 이런 활용 범위들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기술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래서 QD OLED라고 이 라인을 이제 발표하고 첫 수주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한 3년인가 5년 동안 13조 정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여기에 이제 첫 삽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투자가 진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OLED 장비주들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게 보인다. 중국 기업들이 LCD 감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슈로 LCD 패널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이슈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BOE라든가 지금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1위 업체가 이제 BOE예요. 근데 걔네가 보면 LCD 감산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LCD 가격이 한 10% 정도 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한국 기업들에서는 지금 사업 철수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굳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보조금을 줄이고 기존에 주던 보조금들을 LCD 라인에서 계속 줄이겠죠.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중국 기업들은 어때요? 자기네들도 이제 마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생산량을 줄이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LCD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LCD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OLED 가격은 어때요? 자, 지금 캐파 증사를 뭐하고 하면 OLED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들이 맞춰지면 OLED 쪽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LED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1, 2년 안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초황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다. 올해든 내년이든.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 OLED 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폴더블 폰, 자동차 등에서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수요 증가폭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쪽에 보면 LG에서 뭐라 그러더라 그거. 아무튼 어떤 업체에 처음 이제 납품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OLED 디스플레이고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벤치에도 들어가고 뭐하고 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런 흐름들이 확대되면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어요. 추가 수요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폴더블 폰에는 무조건 OLED가 들어가야 되고요.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2년에는 이제 거의 1억대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 그러니까 폴더블 폰 OLED가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폴더블 폰은 LCD로는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OLED가 거의 무조건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휴대폰이 이제 한 개가 들어가던 게 패널이 한 개가 들어가던 게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OLED 시장은 요거 하나만 봐도 2021년, 22년 이렇게 폭발적으로 폴더블 폰이 성장하는 구간에 함께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기술 격차가 보면 1년, 2년뿐 안 돼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이 나올 건데 요거는 이제 결국 넘어갈 거죠. 이제 OLED가 넘어가면 그 다음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마이크로 LED인가? 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 부분이 또 이제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 한 뭐 1년에서 3년 동안 이 사업이 뭐 LCD처럼 많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보이고 한다 그러면 자 요쪽으로 이동을 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 OLED 다음 단계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사장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니까 요것들은 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랑은 다르게 이건 기술 격차를 많이 가져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장비만 들여놓으면 1, 2년 안에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요. 디스플레이 쪽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공부를 해보면 디스플레이 장비가 들어가면 1, 2년 안에 똑같은 수율로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가능하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미세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 구조가 많아가지고 기술 격차가 뭐 지금 보면은 뭐 3년에서 5년 뭐 이렇게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계속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벌리고 줄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술 격차를 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 기업들은 계속 좋을 수가 있는데 이 기술 격차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패널 업체들은 그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는 이게 뭐 중국에서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 이런 부분들일 것 같고 이 OLED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를 지금은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데 자 2차전지 관련 쪽들도 봐야 됩니다. 이게 뭔가 사업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LCD, OLED에서 이게 미래 사업 구조 뭐가 안 나와서 이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사업도 같이 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LCD, OLED 쪽에 거의 뭐 사업 포트폴리오가 쏠려 있는 기업들은 뭐 한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괜찮을 거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2021년부터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관련주들을 보면 2차전지로 지금 이동하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처음에 이제 덕산 네오록스가 지금 많이 튀었는데 바닥에서 이게 소재 기업이고 이 기업은 이제 우리도 못 샀어요. 1차 파동에서 많이 튄 기업 종목들을 보면 ICD는 이제 뭐 전공정 장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공정인가 이게? 아무튼간 이 장비 기업이고 힘스 같은 경우는 자 검사 장비 생산하는 기업인데 요게 이제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에선 뭐가 튈 거냐 요런 흐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OLED 쪽은 1차 파동이 끝났다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계속 이어져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시장이 큰 단기 폭락이 나오고 뭐 황구간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기존의 이 종목들 말고 더 강하게 움직이는 어떤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맞으면 이제 다음이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쪽은 이제 성장 여력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보여집니다. 밸류 매력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메모리 반도체 쪽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자 눌림이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신규 편입 자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설계 업체들, 펜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매출 증가 폭이 보이고 진짜 성장 흐름들이 보입니다. 이제 이 흐름이 올해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테스트 업체라든가 패키징 업체들은 네페스라든가 뭐 테스나 같은 경우가 거의 대장이고요. 이제 거의 뭐 이게 대장 흐름이고 얘네들은 주가가 많이 튀어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 매력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자 설계 기업들은 아직 밸류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 성장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담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추세가 이제 시작되는 종목들은 신규 편입이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지금 이제 신규 편입이 가능한 기업들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체크 포인트를 보면 자 메모리 반도체 쪽은 데이터 센터가 수요 폭증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가가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요건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조정이 안 나오면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빅3 독점 구조가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거의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독점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소품종을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게 가능한 기업들이라서, 얘네들에 관련된 기업들 말고는 볼 게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쪽은 다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만 움직이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으면. 그런데 업황이 좋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자, 팹리스 업체에서 기회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운드리라든가 뭐 요런 쪽들은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뭐 TSMC라든가 삼성전자가 경쟁을 하는 거고, 이제 설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파이가 작아요. 그러니까 시장 파이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을 좀 보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들 중에도 성장 흐름들이 보여지는 기업들은 좋은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많이 보여진다. 그런 기회 요인들이.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메모리 쪽은 이제 밸류 체크를 해서 이제 편입을 고민해봐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뛰어있고 조정도 뭐 그렇게 들어오질 않아서 그렇게 담아갈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진 않는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오히려 성장 흐름을 체크를 해서 편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후발주들을 보자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 후발주들이 지금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반도체 순환매 흐름을 보면 이제 매우 빠르다라는 거죠. 선택지가 많아요. 그래서 후발주로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고, 자, 메모리 반도체 쪽은 2017년도부터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부터 움직인 거죠. 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소재 기업인데, 자, 소재 기업과 이제 장비, 또 시스템 반도체, 여기 엮여있는 기업들이 개수가 워낙 많아서, 자, 밸류 매력을 각각 체크를 하다 보면, 매력적인 종목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고 있는 메모리 쪽이라든가 소재 쪽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밸류 매력을 체크를 해서 이런 구간에 담아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서 담아갈 자리가 잘 안 보인다는 거고, 반도체 장비에서 지금 밸류 매력도 가장 많이 보이고, 뭐 한 종목은 이제 GST 정도가 보여지는데, 이 종목은 아직도 상승 탄력이 많이 보여지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지금 이제 막 따라잡기가 애매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조정을 좀 받아주면 무조건 살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따라잡기가 애매해 보여요. 그냥 근데 기술적으로. 근데 적정 가치를 놓고 보면 뭐 한 4만원까지는 보여지니까, 지금 GST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14,000원 구간대에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그냥 갈 거냐 밀리고 갈 거냐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밸류에 따라서 이제 선별해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페스나 테스나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대장인데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움직일 때는 못 움직였죠.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 기업들이 움직일 때 못 움직이다가 올해부터 이제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성장 흐름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먼저 움직인 기업들을 보면 패키징 관련 뭐 업체들하고 뭐 테스트 관련 업체들인데, 이제는 이런 것들 말고 이제 뭐 실질적인 설계 관련 기업들이 뭔가 이게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좀 조정이 충분히 들어와주지 않으면 좀 밸류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순환매 흐름이 매우 빠르고, 이게 산업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못 올라온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좋은 기회가 좀 많이 보여진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설계업체들을 좀 많이 찾아보자. 자, 2차전지 쪽은 담보된 성장세,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건데, 이 성장 흐름이 이제 캐파 증설은 2022년에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어때요? 진짜 돈을 버는 거는 이때부터는
진짜 뭐 LG화학이라든가 요런 이제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할 거고요. 자, 소재 기업들도 돈을 벌기 시작할 건데, 소재 기업들은 자,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진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2022년 이후부터는 성장, 이제 시장은 2025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건데 2022년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보니까 IT 쪽은 2021년, 2022년도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또 따로 공부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고점은 이제 2021년, 2022년에 단기 고점은 아마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시장은 이때부터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고점이 잡히고, 요때는 이제 삼성 SDI나 뭐 요런 것들만 가겠죠. 뭐 LG화학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반 소재 기업들 중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움직이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요 구간까지는 올해나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밸류 체크가 어렵습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그래서 창의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좀 수주라든가 미래 실적을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현재 가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 무조건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래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실적 같은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를 놓고 보면 소재 기업들은 2020년에서 2022년도에 보면 대규모 캐파 증설을 시작을 하면 깊은 조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소재 기업들이 뭐가 문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물량을 맞추려니까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진짜 캐파 증설에 들어가고 막 기업이 적자를 주고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투자 포인트일 것 같고 지금은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좀 소재 기업들은. 근데 장비 기업들은 2022년도까지의 성장은 거의 담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의 성장이 담보돼 있어요. 자, 배터리 업체들 1차 캐파 증설이 지금 마무리되는 게 자, 2022년, 2021년이에요. 이 이후부터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캐파 증설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장비 기업들은 장비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 말고 신규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성장할 거는 뭘까를 생각해보면 2021년, 2022년 이후부터는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죠. 진짜 전기차가 많이 들어가고 뭐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공부해 갈 필요가 있다.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때부터 주가는 오히려 빠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장비 기업들은.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테마성도 있고 고밸류를 안고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리스크가 크게 나오는 구간들이 올 거예요. 반도체가 2017년도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2018년도에 무너질 때 18년도에 무너질 때 막 마이너스 70%씩 무너졌잖아요. 요런 흐름들이 저는 2차전지 섹터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부터 많이 올라간 구간에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자동차 무슨 그런 쪽에서 모멘텀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전기차로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2022년부터니까 2022년부터 2025년이라고 보면 굉장히 안전빵에 뭐가 있을까요? 이때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뀐다 그러면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일단 타이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되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딱 생각을 해보면 딱 뻔하잖아요. 이거 타이어는 뭐 전기차로 바뀐다고 그래갖고 차 바퀴가 안 들어갈 게 아니니까. 뭐 오히려 요런 소비재 쪽 관련된 자동차 소비재 쪽 관련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한 내년부터는 요런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올해는 2차전지 섹터도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면 되겠죠. 소재 기업들이 먼저 버블을 키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장비 섹터는 어때요? 이때 당시에 못 움직였어요.
자, 소재 기업들이 300%, 500% 날아갈 때 장비 섹터는 이제 뭐 한 50%, 70%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상승률을 다 반납하고 리스크용이 나온 다음에 반납한 다음에 지금 어때요? 슈팅이 나오고 있죠. 지금부터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가 더 강해요? 자, 소재보다 장비가 강하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했었죠.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한 걸까요? 간단해요. 소재 기업들은 지금 밸류가 비싸다. 고밸류. 장비 기업들은 밸류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는 계속 얘기를 했죠. 장비 섹터에 집중을 하고 소재 기업들은 좀 많이 뺄까 생각 중이다. 일단 다시 움직이는데 소재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소재 기업들보다 장비 섹터가 매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장비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P&E 솔루션이라든가 등등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다. 이런 흐름들이 미리미리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2차 파동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끝날 때까지는 장비 섹터가 제일 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소재는 그럼 소재는 이제 이 캐파 증설을 언제가 해야 되는데 폭발적으로 증설하니까 이게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대규모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적은 어떻게 될까? 안 좋겠죠. 캐파 증설할 때는. 그럼 소재 기업들이 캐파 증설할 때 그때가 기회가 될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재 기업들은 이제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넘어갈지 어쩔지는 모르겠고 이 움직였다가 이 저점을 나중에 깨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간들이 장기적인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자, IT 섹터 그럼 투자 전략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5G 섹터는 압축해서 운영을 하고 빅데이터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포지션들을 옮겨갈 구간들이 보여진다. 카메라 모듈 sek터는 기회가 많이 없다. 후발주 일부 공략을 해보고 자, 회원분들은 가진 종목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OLED 2차 전지 관련 기회가 많아 보인다. 반도체 쪽은 이제 바닥 탈피,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비중을 확대하는데 자, 맥수 비중은 20% 30% 유지를 해서 이제 보자. 2차 전지 섹터는 장비 섹터에 집중을 하고 소재 기업들은 섞어가자라는 거죠. 자, 요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또. 자, 코로나 리스크로 조정 흐름이 충분히 진행된 기업들은 밸류 체크를 해보면 편입해볼 기회들이 많이 보여진다. 자, 성장 가치가 보여지는 자, 빅데이터,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담아갈 종목들이 좀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후발주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담아가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기회가 보여지고 빅데이터 쪽에서 기회가 많이 보여진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좀 이런저런 노이즈 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좀 포괄적으로 많은 종목으로 운영을 하면 자, 좋은 기회가 그 중에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T 섹터도 지금 정리를 해보면 다 단기적으로는 다 기회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자, 2021년, 자, 2022년까지는 기회 요인이 보여지고 언제가 고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2020년은 확실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IT 섹터는. 근데 이 이후에는 그때 이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 있고 가격 밸류가 어떻게 돼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후에는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면 IT 섹터는 올해가 지나가면 자, 비중에 대한 조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섹터라는 거예요. 자, 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너무 머리 아프고 싫다는 분들은 자, 지금 수익이 날 생각을 하지 말고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체크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내가 투자를 해나갈 거라 그러면 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요런 쪽들은 배제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예 가치주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 산업은, 요런 이제 미래 업황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중요해요. 사실 내가 타이밍은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좀 성과를 많이 좌지우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3년, 5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쪽 사이클 산업도 10년 이상 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단기적인 뭐 3년, 5년의 사이클에서는 요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싫은 분들은 아예 가치주 쪽에 집중을 해갖고 수익률을 줄여놓고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수익 기대치를 줄여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사이클 산업에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공부 요인들은 필요하다. 자,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맞건 틀리건 그걸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종목들도 추려드리고 하면 이런 관점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섹터를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이 업황을 언제까지로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IT 섹터에 대한 업황 점검이라고 해서 IT 섹터에 속해 있는 그 세부 섹터들을 좀 분석을 해보는, 분석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또 기업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추려서 회원분들한테 추천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런 부분들과 자기 생각과 좀 맞춰보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